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외신을 좀 읽어볼까요? 네, 지난주 영자 시사 매거진인데요. The Diplomat이라는 그 매체의 권위지죠? 예. 네, 그렇습니다. 브뤼셀 자유대학의 한국 석좌죠. 라몬 파르도 교수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예. 최근 눈 깜짝할 사이에 동아시아 정세가 변하고 있는 때에 지금까지 국제사회 많은 나라들이 펴온 대북 정책,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네. 요약을 하자면은 역시 압박과 관여 그 사이에서의 교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 한국 정부의 압박과 관여가 과거와는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파르도 석좌는 지난해 한반도 주변에는 소위 블러디 노즈 그러니까는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공론이 벌어졌던 한 해였다면은 예. 올해는 남북 회담 그리고 최초의 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죠. 이런 변화의 요인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역시 중심에 놓고 보는군요. 네. 우선 그 라몬 파르도 교수 어떤 사람이죠? 그 원래는 영국의 킹스 컬리지 런던 대학 교수였는데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저기 처음으로 유럽에 처음으로 그 한국 석좌를 만들었죠. 브뤼셀 대학이. 네. 예. 그래서 브뤼셀 대학에다가 이제 그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유럽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국 석좌가 만들어지면서 임용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예. 유럽에서 보기 드문 한국 관련 전문가군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다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일단 관여와 협력에 레이저 같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파르도 석좌는 10년간의 보수 정권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전에 진보 성향 대통령들 그러니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빛 정책을 따랐다. 근데 문 대통령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과거 햇볕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고 그 점을 보완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지난 여러 해에 걸쳐서 이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그 점을 보완했다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보완한 점이 뭐예요? 네, 이번 남북 회담에 앞서서 북측에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자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캠페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경제 지원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에 경제 지원은 최소한에 머물렀다. 이 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르도 석좌에 따르면은 그 이유가 과거 진보 성향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이 너무 컸다는 논리로 한국 사회에서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죠. 네. 예. 그래서 대북 지원 사업에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또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를 이 평양이 아닌 중립지역이죠. 판문점에서 한 것도 문 대통령이 이런 신중한 행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판문점에서도 우리 남측 구역에서 하잖아요. 네. 예.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단계에서 평양으로 가는 모습이 이 반대 세력에게는 그 북한 정권과 북핵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네. 그럴 가능성, 논란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미 관계인데 예. 남북 문제가 항상 그랬듯이 남북 간의 문제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항상 중요시됐다는 걸 이걸 네.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는 남북 관계가 잘 되다 보면 한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죠.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르도 석좌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대미 외교가 이제 결정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이제 중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과거 사례들을 잘 봐온 문재인 정부 특히 그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모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관계라는 변수를 바로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을 해본 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그 외교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갖겠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그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의 압박 정책 이게 주요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웠죠.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그 파르도 석좌가 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가 대북 대응에 있어서 제재는 여전히 쓸 수 있는 도구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이걸 거듭 밝히고 있는 것. 이것도
북한을 위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예.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 계속한다라는 건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햇볕 정책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다는 건데 예. 파라도 교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빨리 동의할 줄은 아마 한국 정부도 미처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서 예.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그러니까는 미국 측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엔가 그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 군사적 대응 행동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미국 정부에 신뢰를 주는 거였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도 꾸준한 신뢰를 줬기 때문에 반년 동안에 탐색을 해오던 북한도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된 거고 또 미국도 들어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이런 것 자세에서 대화를 한번 믿고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임지가 지난해 보도했던 것처럼 네고시에이터 그러니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반경을 만들었고 북한과 미국을 테이블 앞으로 앉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파르도 석좌에 따르면은 이런 그 외교안보 정책이 일정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려면은 이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네. 정권 바뀌면은 뭐 완전히 기존에 했던 정책 백지화되고 이런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된 그런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이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정치권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만큼은 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르도 석좌는 지금 현재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앞선 두 보수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도 막지 못했고, 근데 그러면서 또 이 남북 접촉은 단절시켜 버렸던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의 지금 현재의 대북 그 관여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네. 국제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지지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런 국민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지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특정 정파의 대북 정책이 아니고 한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특정 정파 대북 정책이 아닌 한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 방법까지 제시합니까? 뭐 몇 가지 예는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햇볕 정책이 북한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있지만은 반대로 남한의 보수 세력이 등을 돌리고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북한에 대해서 강경 압박 제재를 하면은 북한과의 대화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보수 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는 햇볕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미 현 정부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파르도 석좌가 보고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그 대북 특사단의 경우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을 투톱을 하는 팀 구성. 그랬죠. 이게 그 안보 차원에서 보자면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간주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관여 그러니까는 적극적 대화에 중심은 두고 있지만 관여가 유일한 옵션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쭉 가면 보수 진보 다 동의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좀 차분하게 남쪽의 이 반대 세력까지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 현 정부가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파르도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셈법을 새롭게 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대북 관여를 추구하지만은 이것은 남북 관계의 새 틀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수를 어우르는 햇볕
정책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틀을 짜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김정은 정권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할 시간을 남은 4년을 이제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4년 동안의 대북 정책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면은 차기 대통령이 이거를 쉽게 네. 이런 합의를 어기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그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만 네. 그게 퇴임 얼마 안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상회담을 일찍 하는 거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이루어진 그 문재인 정부의 4년간의 협력 이거는 이제 그렇게 잘 되면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와 함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는 우리 운명인 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개척을 해야 되고 그게 앞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한국이 확실히 운전석에 앉도록 하는 유산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예.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때때로 남북 관계를 희생시켜서 미국과의 동맹을 관리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도 바이패싱 오브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코리아 패싱도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해치면서까지 미국과의 동맹에 매달릴 때 바로 그때 코리아 패싱이 생긴다? 네, 그렇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 안정을 되찾고 평화를 앞당기고 대북 관계 또 한미 관계 이런 것들 모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파르도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닌 그 중립 지역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갖기로 한 것. 예. 이것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정례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네. 예.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뭐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긴장 관계 이걸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을 최초로 이제 개설했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경제 협력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의 그 경제 개혁 추진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디까지 북한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고 있는 그런 중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런 것들이 현 정부만의 업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부가 바뀌면 또 백지화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 향후 후임 대통령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준영구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영구적인 틀을 예.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렇게 돼야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길 유산 중에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파르도 석좌는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뭐 북미 정상회담까지 있으니까 정말 준영구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네. 한반도 구조의 재정립 여기까지 우리가 좀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 다른 소식 하나 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그 패럴림픽 관련 외신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 일요일 패럴림픽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럴림픽도 이 남북 대화처럼 좀 전에 우리 나눈 것처럼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향후 좀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 준영구적인 틀을 마련해야 되면 하면 어떨까? 네.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독일의 한 언론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공유해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네. 독일의 타게스 슈피겔이라는 이제 언론이 지난 18일 일자 기사에서 평창 패럴림픽도 역시 이제 그 잘 치러졌다. 네. 여기서 거둔 사회적 가치가 과소평가할 수준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3만 장 이상의 입장권이 판매된 것. 이거는 패럴림픽 사상 기록을 수립한 것이다. 그랬다죠. 네. 예. 이제 뭐 우리 대통령도 특별히 생방송 분량을 좀 늘려달라고 방송국에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공무원들도 업무 시간에도 관람하도록 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예. 이 신문은 이 패럴림픽 조직위가 입장권의 가격을 낮춘 것, 그다음에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하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게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 이 패럴림픽을 올림픽 이후에 열지 말고 올림픽하고 동시에 개최하는 것. 이거 고려해 볼 수 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동시에. 네, 올림픽 지금 끝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는 거죠. 아하. 그래서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관중 앞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스포츠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찡하는 전율이 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올림픽의 정신, 그다음에 인류의 가치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같은 경기장에서 아이스하키 하고 그다음 또 장애인 아이스하키 또 하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경기장에서 이제 컬링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여러 개가 열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안합니다. 이렇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외신을 좀 읽어볼까요? 네, 지난주 영자 시사 매거진인데요. The Diplomat 이라는 그 매체의 권위지죠. 예. 네, 그렇습니다. 브뤼셀 자유대학의 한국 석좌죠. 라몬 파르도 교수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예. 최근 눈 깜짝할 사이에 동아시아 정세가 변하고 있는 때에 지금까지 국제사회 많은 나라들이 펴온 대북 정책,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네. 요약을 하자면은 역시 압박과 관여 그 사이에서의 교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 한국 정부의 압박과 관여가 과거와는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파르도 석좌는 지난해 한반도 주변에는 소위 블러디 노즈 그러니까는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공론이 벌어졌던 한 해였다면은 예. 올해는 남북 회담 그리고 최초의 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죠. 이런 변화의 요인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역시 중심에 놓고 보는군요. 네. 우선 그 라몬 파르도 교수 어떤 사람이죠? 그 원래는 영국의 킹스 컬리지 런던 대학 교수였는데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저기 유럽에 처음으로 그 한국 석좌를 만들었죠. 브뤼셀 대학이. 네. 예. 그래서 브뤼셀 대학에다가 이제 그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유럽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국 석좌가 만들어지면서 임용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예. 유럽에서 보기 드문 한국 관련 전문가군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다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일단 관여와 협력에 레이저 같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파르도 석좌는 10년간의 보수 정권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전에 진보 성향 대통령들 그러니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빛 정책을 따랐다. 근데 문 대통령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과거 햇볕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고 그 점을 보완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지난 여러 해에 걸쳐서 이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그 점을 보완했다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보완한 점이 뭐예요? 네, 이번 남북 회담에 앞서서 북측에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자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캠페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경제 지원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에 경제 지원은 최소한과 협의를 계속하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엔가 그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 군사적 대응 행동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미국 정부에 신뢰를 주는 거였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도 꾸준한 신뢰를 줬기 때문에 반년 동안에 탐색을 해오던 북한도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된 거고 또 미국도 들어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이런 것 자세에서 대화를 한번 믿고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임지가 지난해 보도했던 것처럼 네고시에이터 그러니까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반경을 만들었고 북한과 미국을 테이블 앞으로 앉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파르도 석좌에 따르면은 이런 그 외교안보 정책이 일정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려면은 이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네. 정권 바뀌면은 뭐 완전히 기존에 했던 정책 백지화되고 이런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된 그런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이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정치권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만큼은 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르도 석좌는 지금 현재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앞선 두 보수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도 막지 못했고, 근데 그러면서 또 이 남북 접촉은 단절시켜 버렸던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의 지금 현재의 대북 그 관여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네. 국제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지지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런 국민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지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특정 정파의 대북 정책이 아니고 한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특정 정파 대북 정책이 아닌 한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 방법까지 제시합니까? 뭐 몇 가지 예는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햇볕 정책이 북한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있지만은 반대로 남한의 보수에 머물렀다 이 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르도 석좌에 따르면은 그 이유가 과거 진보 성향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이 너무 컸다는 논리로 한국 사회에서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죠. 네. 예. 그래서 대북 지원 사업에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또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를 이 평양이 아닌 중립 지역이죠 판문점에서 한 것도 문 대통령이 이런 신중한 행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판문점에서도 우리 남측 구역에서 하잖아요. 네. 예.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단계에서 평양으로 가는 모습이 이 반대 세력에게는 그 북한 정권과 북핵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네. 그럴 가능성 논란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미 관계인데 예. 남북 문제가 항상 그랬듯이 남북 간의 문제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항상 중요시됐다는 걸 이걸 네.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는 남북 관계가 잘 되다 보면 한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죠.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르도 석좌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대미 외교가 이제 결정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이제 중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과거 사례들을 잘 봐온 문재인 정부 특히 그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모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관계라는 변수를 바로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을 해본 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그 외교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갖겠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그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의 압박 정책 이게 주요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웠죠.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그 파르도 석좌가 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가 대북 대응에 있어서 제재는 여전히 쓸 수 있는 도구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이걸 거듭 밝히고 있는 것. 이것도
북한을 위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예.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 계속한다라는 건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햇볕 정책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다는 건데 예. 파르도 교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빨리 동의할 줄은 아마 한국 정부도 미처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서 예.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그러니까는 미국 측의 관계자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개척을 해야 되고 그게 앞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한국이 확실히 운전석에 앉도록 하는 유산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예.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때때로 남북 관계를 희생시켜서 미국과의 동맹을 관리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도 바이패싱 오브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코리아 패싱도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해치면서까지 미국과의 동맹에 매달릴 때 바로 그때 코리아 패싱이 생긴다? 네, 그렇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 안정을 되찾고 평화를 앞당기고 대북 관계 또 한미 관계 이런 것들 모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파르도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닌 그 중립 지역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갖기로 한 것. 예. 이것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정례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네. 예.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뭐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긴장 관계 이걸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을 최초로 이제 개설했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경제 협력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의 그 경제 개혁 추진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디까지 북한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고 있는 그런 중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런 것들이 현 정부만의 업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부가 바뀌면 또 백지화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 향후 후임 대통령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준영구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영구적인 틀을 예.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렇게 돼야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길 유산 중에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파르도 석좌는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뭐 북미 정상회담까지 있으니까 정말 준영구적이 아니라 세력이 등을 돌리고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북한에 대해서 강경 압박 제재를 하면은 북한과의 대화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보수 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는 햇볕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미 현 정부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파르도 석좌가 보고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그 대북 특사단의 경우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을 투톱을 하는 팀 구성. 그랬죠. 이게 그 안보 차원에서 보자면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간주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관여, 그러니까는 적극적 대화에 중심은 두고 있지만 관여가 유일한 옵션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쭉 가면 보수 진보 다 동의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차분하게 남쪽의 이 반대 세력까지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 현 정부가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파르도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셈법을 새롭게 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대북 관여를 추구하지만은 이것은 남북 관계의 새 틀,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수를 어우르는 햇볕 정책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짜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김정은 정권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할 시간을 남은 4년을 이제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4년 동안의 대북 정책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면은 차기 대통령이 이거를 쉽게 네. 이런 합의를 어기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그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만 네. 그게 퇴임 얼마 안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상회담을 일찍 하는 거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이루어진 그 문재인 정부의 4년간의 협력 이거는 이제 그렇게 잘 되면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와 함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는 우리 운명인 만큼